네,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 가르치는 정희성입니다. 제가 19년도 7월에 강의를 첫 시작했거든요. 만으로 딱 5년 차 됐는데, 이제 7월 하면은, 이론 강의도 이제 마무리가 돼요. 시간 되게 빠르잖아요. 엊그제도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좀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 잘 안 고쳐졌는지 맞아야 될 거를 안 마실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번 하면서 그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습관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살짝 말씀드리고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이제 파동강하고 현대물리 있는데 기하광학 같은 게 일반 물리에서 했죠. 그다음 파동강학 같은 경우는 핵심이 얘는 이제 물리2 수준을 벗어나요,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전공 영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파동에서 일반 물리 살짝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비슷해요. 그냥, 전공에서 핵심 같은 경우는 일단 뭐냐면 회절과 간섭이죠. 예, 회절 간섭을 여러분들이 물리투 수준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전공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이 카테고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형성이 돼 있어야지 임용에서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강의는 파동화 기본, 그 다음에 회절과 단중술리 있는 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강하고 반사, 굴절 현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응용 버전이죠. 응용 버전들. 그 다음에 회절 격자도 응용 버전이고,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임용 같은 경우로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많이 풀고 가면은 임용을 잘 볼 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풀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왜 문제를 잘 안 주겠어? 맞죠? 제가 고작 해도 1, 2천이 안 넘어요. 많아야 1,500개란 말이야. 세보세요 한번. 근데 맞잖아. 근데 내가 이제까지 그 직강생 합격률이 50% 이상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첫 해는 100% 나왔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70%, 작년에도 60 몇 퍼센트 나왔어요. 모의고사 수강생 빼고 순수 직강생 3개월 이상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지 임용에서 실전에서 성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귀찮은 걸 안 하려고 그래. 편한 걸 하려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효율력이 발휘되는 문제 풀고 맞고 아이고 좋아라. 문제 풀고 맞고 아이고 좋아라. 틀리면은 이게 뭐지? 그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임용 형식이 차이가 뭐냐면 일단 출제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출제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난이도를 어느 정도 정해요. 뭐 물화생지, 과학 회의냐, 전체 회의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정하고요. 일단 법적 테두리 함수 내야 되겠죠. 2점, 4점 베이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 기입형, 그 다음에 단순 서술 형식이에요. 보이시오. 이건 완전 서술형이고. 그거 알아두시고요.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 자료 해석 및 계산, 주요 공식 파악 이런 것들로 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단답형 말고 객관식 유형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리고 객관식 유형에서도 여러 개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출제 원칙 같은 경우는 일단 구시 같은 경우는 만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특정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 어느 정도 형성시켜 줍니다. 네, 그런 베이스로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하고 난이도 조절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된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선수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맨날 뭐 자기들도 공부에 일가견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매번 치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전문적인 분들이세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할 때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차이를 아셔야 돼요. 네? 잘 보세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일단 보여드릴 텐데 객관식은 특정 조각이 얻어맞아도 맞더라도 답이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대부분 하나만 물어보니까. 물론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뭐 객관식하고 약간 주관식에 이게 있죠.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도 맹점이 있죠. 기억 니은 칠지선다가 안 나온단 말이야. 오지선다잖아. 그러니까 지울 수가 있어요. 모르더라도. 맞죠? 근데 임용에서는 논리 흐름 구조로 내버렸으니까 시작을 못 해버리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도 많아요. 조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야지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용 같은 경우는 이런 임용은 단순 주관식이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되어 출제예요. 그러니까 파트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임용에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지 보시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그 다음에 뭐 오프닝 뭐 철저히 하는 거는 뭐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왜 가끔 여러분들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아니 가르쳐봤자 어차피 일반 물리도 안 가르치는데 일반 물리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특정 학교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뭐 과거 같은 경우 하면 아마 전공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마 수석하면 과거를 배정 TO가 나오면 과거를 가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고등학교 해봐 끼칼 물투 나오는데 뭐 임용해서 왜 전공을 배우냐? 그건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요, 어떤 물투를 가르치려면 이 물투 수준을 넘어서는 시야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게 배우는 괜히 이거 왜 이걸 안 써먹는데 이걸 가르치지라는 거는 다른 착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위시야. 예를 들어서 2D 이 지도적인 거를 여러분 길 설명하는데 길 설명하는데 3차원 지도를 머릿속에서 그리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하면은 미로 찾기가 돼버려요. 맞죠? 미로는 위에서 바라보면 쉽잖아. 근데 이 같은 2차원상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엄청 어렵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시야를 넘어서는 데서 가르쳐줘야지 올바르게 좀 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배우는 이건 아시겠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딱 그만큼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윗단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내가 머릿속에서 쫙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제자의 시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출제자가 의도 파악이 가능한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돼요. 일단 해석적인 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객관식, 이게 왼쪽이 객관식 유형이고요. 조금 어려운 객관식 유형이고 오른쪽이 임용이에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 하나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반사계수만 물어봤으면 그냥 얘는 반사계수 공식 알면 풀고 모르면 틀려요. 맞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거는 뭐 방막간섭이고 얘는 자료를 주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되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고 구하는 거란 말이야. 맞죠?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경우는 약간 객관식 유형하고 주관식 유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잘 활용을 하면은 임용에서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 같은 경우는 보관 간섭이 일어난다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관 간섭이 만약에 애매해. 그럼 넘어가고요. 니은 디귿이 맞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기억 지워버리고 4번 찍고 넘어가 버립니다. 진짜로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보관 간섭을 물어봤으면 보관 간섭이 뭐지? 왜 언제 간섭이 일어나고 언제 간섭이 안 되지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 답 찾고 싶어가지고 애매한 거를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빛의 세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 베이스대로 이거 문제를 출제자가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보세요. 얘는 보관 간섭인데 보세요. 간섭항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야 언제 간섭이 형성돼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기억에서는.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진짜로 그냥 이제 풀어갖고 물어봐 버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뭔지 여기는 뭐 극대사기 이건 파동의 정의 기본 정리 물어본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신 이거 옛날 거 객관식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순수 객관식 같은 경우 뭐 파장은 이거는 물투 수준으로 풀 수 있고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인데 약간 물투 수준에 가까워요. 알겠죠? 그래서 물투 수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문답이 물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임용 수준, 전공에서 파동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투 수준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완전 쉽게 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년하고 24년 같은 보시면 위상, 그 다음에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얘는 경로차, 그 다음에 빛의 세기 나왔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왜 저렇게 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 그러니까 도대체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내용 복습을 하라는 게 뭔 소리지라는 거를 넌지시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보시면요. 전공 영역에서는, 전공 임용물리, 임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부분 문제가 형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 돼. 맞죠? 물리적. 간섭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 그래야지 내가 분석했으니까 파악하고 답을 낼 거 아니야.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명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상을 분석하고. 그럼 뭐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포커싱이라고. 맞죠? 그래서 내용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공부를 문제 풀고 답 확인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요. 대부분 80~90%가 그렇게 흘러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 해석보다 뭐에 치중하냐면 수식 내고 방정식 세우고 방정식 뭐 공식이라든지 이거 해가지고 답 내는 거에 치중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떤 이제 맹점이 발생돼 버리냐면요. 살짝 조금 어렵거나 모호하게 주잖아요. 실장은 되게 다 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그리고 뺑 돌아가서 풀어요. 전형적인 문제가 얘가 되겠지. 이건 알고 보면 엄청 쉬운데 이거를 수학으로 접근해갖고 미분으로 풀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마 올려놨거든요. 미분으로 푼 거. 의지의 미분풀이를 올려놨어. 그렇게 풀면은 출제자가 정확히 엿먹어보라고 낚는 거를 정확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풀잖아? 엄청 좋아합니다. 와, 나 10분 만에 이거 풀었어. 얘들 다 어려워할 때. 근데 알고 보면은 얘 한두 줄로 끝나는 문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시야가 안 보여요.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왜 이런 식으로 근데 공부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공부법을 가지고 덤비니까 매번 똑같은 테크트리밖에 안 타는 거야. 네? 자, 보세요. 자, 얘는 잘못된 공부는 뭐냐면요. 통합이 안 되고 모두 다 조각조각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조각조각된 분할 퍼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뭐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얘가 무슨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 거야. 맞잖아. 퍼즐을 맞추면 이게 그림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퍼즐 조각 흩어져 있으면은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잖아. 맞추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배우잖아요. 자, 파동을 배우는데 일단 파동의 간섭이 핵심이잖아. 정리는 제가 이제 책의 베이스로 이렇게 쭉 풀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아셨죠? 정리 같은 경우는 이게 책을 어떤 책이 있으면은 독후감은 다 다룰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정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복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라인 이런 요약적인 거 어떻게 흐름적인 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정리가 돼요. 한두 번 봐가지고 아이고 지겹다 하면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나중에. 잘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물리를 기술할 때는 캔버스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좌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간섭을 정의를 하는 데는 뭐가 되냐면 일단 좌표 공간 좌표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 전기장을 기술을 하죠. 왜 이거는 정확히 또 말해서는 위상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요. 스칼라 공간으로 넘어가요. I, 빛의 세기.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대상은 뭐냐면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거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을 하는 거라니까. 대상은 뭐예요? 빛. 빛이잖아. 전자기파. 그러면 얘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특성, 성질. 아니,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나라면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제가 책을 쓸 때 이렇게 녹여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베이스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할 수가 있겠지. 네? 자, 특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는 뭘 따르냐면 맥스웰 방식을 따르죠. 뭐 파동 방식도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포인팅 벡터. 이것도 의미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기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이 의미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위상 개념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위상하고 위상 알면은 위상에 껴있는 거 있죠. 위상이 정의를 하려면은 그 경로차 그것도 있죠. 네, 그거는 같이 있겠다. 그 다음에 파동의 기본 성질, 파동 성질 알아야 돼요. 뭐냐면 V는 람다 F 같은 거 요거요. 이거는 파동이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평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섭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고 파악을 했는데 일단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간섭을. 그쵸? 해볼게요. 간섭을 정의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출제자가 뭐 낼지가 보입니다. 이거예요. 따라와 주세요. 잘 보세요. 두 개의 비상이 얘는 간섭 이거잖아요. 지금 현상을 정의하는 거예요. 현상 정의. 정의가 필요하잖아. 간섭이 뭐냐?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빛 합쳐지는 거. 요 딱으로 정의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알겠죠? 두 개 이상의 빛이 중첩되는 것. 내가 그렇게 써놨어. 간단히 졸라 길게 쓰면 안 돼. 근데 그 논리 흐름대로 뒤에 다 쓰여 있어요. 예? 왜 진폭이 나오고 뭐 세기가 나오고 이게 쓰여 있다고. 예.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원인 결과가 있어요. 용철 압축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 진동하더라. 그렇죠? 뭐를 했더니 뭐 하더라. 공을 던졌더니 포물선 운동하더라.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위상 차이. 결과가 뭐예요? 두 개예요. 결과는 진폭이 변하는데 빛의 세기를 관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진폭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벡터 위상 공간에서 정의를 한 다음에 관측 스페이스가 스칼라 스페이스로 넘어와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원인 결과가
얘는 물리적 현상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간섭 현상을 대부분 보면 문제가 간섭항, 얘는 이제 얘는 그거고요. 응용 버전이고, 얘들 같은 경우도 간섭이 언제 일어나느냐. 간섭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일어나냐 물어봤잖아. 그리고 빛의 세기 물어봤죠. 그 다음 대부분 똑같아요. 얘도 보시면은, 이거 말고, 최근 거는, 얘는 위상차. 위상차를 정해야지 빛의 세기를 넘어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원인 거, 얘는 현상 결과. 그 다음에 얘들도, 얘는 경로차. 그쵸? 그 다음에 빛의 세기. 따라오세요? 네, 얘는 이제 삼중설리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응용 버전이니까 그거 놔두고. 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간섭은 경로차는 d sin 세타는 m 람다는 위상이 똑같으면 이게 보강 2분의 2m 플러스 1 람다는 상쇄. 네. 그리고 빛의 사이의 거리, 인접한 거리는 d분의 l 람다. 네, 요거를 이제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전공에서는 간섭 같은 경우로 하면은 빛의 세기는 뭐지? 얘는 이거 나중에 이제 회절화 가지고 공식만 외우십니다. 공식만 외워요. 그래갖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바꿔내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 버립니다. 이게 뭐지? 모른다고. 맞죠? 아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냈어. 야, 간섭항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왜 갑자기 컨주게이트가 붙어 있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고. 그래서 시작을 못 해버린다고. 시작을. 해석이 되는데 왜 간섭항이 나오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너무 쉬운 거를 이게 엄청 쉽거든요. 진짜로. 너무 쉬운 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수학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봐요. 컨주게이트 하고 해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구해.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해. 왜? 답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서 계산하면은 10분, 15분 넘어가 버려요. 그럼 기회비용을 다른 문제, 두세 문제 풀 거를 이거를 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맞으면 좋아한다니까? 틀리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문제 엄청 어려웠지 않냐? 근데 남들은 막 2, 3분에 풀었어. 근데 왜 어렵다 하지? 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최상위권 누구는 3, 40분이 남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다른 시야에서 풀어버리니까 그래요. 따라오셨죠? 근데 이거는 문제 많이 푼다고 안 는다고. 이 탄탄하게 베이스 정리가 잘 돼 있어야지 시야가 확장하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어차피 한 1000문제 정도만 풀고 가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는 물투정이고 전공에서는 뭘 정의를 해야 되냐면 전공 수준에서는 뭐냐면 처음에는 얘들의 간섭이 뭐 원인이잖아. 위상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위상. 그렇죠? 네. 위상정의, 위상차가 뭐를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은 뭐 이제 내용에서는 나중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뭐 진폭항이 뭐고 위상항이 뭐고 뭐가 뭐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위상정의. 이걸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얘는 또 뭐 경로차와 관계 벡터 서페이스 그리고 이제 진폭 위상이 이제 진폭에 영향을 미치니까 진폭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관측을 빛의 세기 스페이스 스칼러 스페이스 하니까 진폭하고 빛의 세기와 관계 그렇죠. 네. 그리고 영향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네. 간섭이 생기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벡터 스페이스에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스칼러 스페이스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벡터 공간에 정의가 됐다가 세기에는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세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하면은 출제자가 뭐가 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제자는 간섭이 나오면 반드시 위상, 경로차 이런 개념에서 물어봐요. 그리고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벡터 공간의 정의를 했으면 세기 스페이스에서 물어보고 또는 뭐 파동의 정의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동 같은 경우는 주기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을 수 있지. 주기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잖아.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데 엄청 커져요. 그럼 출제자가 진짜 보인다니까? 출제자가 하는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리고 기출을 나중에 이제 다시 보면은 기출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넘사급으로 성장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 파악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렇게 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도 연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똑같이 뭐 나온다 그래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왜냐하면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00개 던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확률을 내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카테고리적 내용 정리가 잘 돼 있으면 문제 해석이 가능해요. 의도 파악. 문제 해석하고 의도 파악이 엄청 빨라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산수 싸움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전공 영역에서는 산수가 막 엄청, 여러분 기출 한번 보세요. 전공 영역에서 산수가 그렇게 더럽지가 않아요. 일부 한두 개 빼놓고. 예? 실제로 해보세요. 오히려 일반 물리가 계산이 더럽다니까? 오히려. 전공 영역에서는 진짜로 심플하게 몇 줄 그냥 계산 엄청 간단하게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잘 해놓으세요. 이게 귀찮아. 네? 왜냐면 여러분들 심정을 알겠어. 빨리 문제 풀고 뭐 하루에 몇십 개 풀기 뭐 하는 걸 알겠는데 그게 남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네? 살을 더 붙여가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도 같은 거를 또 보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못 봤던 게 보이기도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빨리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울 거거든요. 네. 그럼 뻔해요. 어차피 물투에서 했던 거 배우고 물투에서는 이제 논리적 비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간섭을 이제 벡터 공간, 위상 공간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응용 버전, 뭐 방막 간섭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TNT 모드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응용 버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배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천 전하와 전류가 없는 공간에서의 전자기 파동 방식인데 광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전하와 전류가 없는 상태, 그렇죠? 네. 발생은 뭐 전하의 진동이라든지 가속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네. RLC 회로에서도 전자기파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쭉 멀리 얘들 전하에 상관없는 영역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러면 원천 전하, 그러니까 전하가 전류가 없는 공간에서의 전자기파 파동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얘는 뭐 전자기학에서 했으니까 예,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맥스웰 방식을 따르고 전자기학에서 제가 전자기파 파동 방식을 만들어 드렸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가 돼요. 얘가 했죠? 안 했나? 했죠? 네,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 그래서 얘는 이걸 보면서 아인슈타인은 뭐를 생각했냐면 원래 파동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파동 방식. 네. 근데 파동 방식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얘가 V가 상수로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빛의 속도 여기서 정의가 나와요.
C가 진공에서는 빛의 속도가 상수구나. 네,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빛의 속도를 정의를 해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자기하학에서 이제 포인트 벡터. 왜냐하면 이게 얘는 다 전자기하학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빛이잖아요. 전기장, 자기장이 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 벡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되겠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빛의 세기와 포인팅 벡터의 관계를 하나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포인팅 벡터가 에너지 스페이스잖아요. 에너지 스페이스인데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빛의 세기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전기장의 파동 방식이 저런 식으로 형성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되면 전기장 같은 경우를 벡터로 써볼게요. 이 제로에 x에 여기 먼저 쓸까요? x에다가 sin에 kz 마이너스 오메가 t 다음 p 얘는 y축 진동. 왜냐하면 포인트 벡터는 얘랑 얘랑 수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아주 쉬운 걸로 얘를 x축 진동, y축 진동, 얘는 z축으로 나가는 거. 네,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걸 할 수 있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웨이브 가이드로 구속 조건 줘버리면은 내 그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안 배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를 사인에 뭐 kz 마이너스 조합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포인팅 벡터를 정의를 해보면은 얘는 자 뮤 제로에 얘는 E 제로 B 제로에다가 사인에 kz 마이너스 오메가 t의 제곱에다가 얘는 z 햇 이렇게 돼요. 따라오세요. 여기서 뭐 하려고 하냐면 뭐 할 것 같아요? 간섭은 위상 차이에서 맞죠? 진폭이 변하는데 그거를 빛의 세기에서 관측을 한다고. 그럼 뭘 해야 될 거냐? 진폭하고 빛의 세기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 정의하고 넘어간다고. 진폭이 뭐야? 전기장 진폭을 할 거잖아. 왜냐면 우리가 뭘 했어? B0라는 거는 C분의 E0. 근데 전기장으로 본다 그랬잖아. 왜 전기장으로 봐요? 전기장이 졸라 크니까. 예, 전기장 스페이스로 본다고. 얘가 졸라 크잖아. 그쵸? 얘는 C로 나눠 갖고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기장으로 본다고. 전기장 스페이스에서. 네. 그러니까 얘가 진폭이 하면은 얘의 릴레이션이 있잖아. 얘의 진폭이 달라지면 얘도 달라진다고. 맞죠? 자유공간에서. 예. 그러면 진폭하고 세기 관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관측을 할 거 아니야. 원인을 위상차가 진폭을 바꾸고 진폭을 세기에서 관측을 한다고. 아셨죠? 릴레이션으로. 그러니까 먼저 뭘 하고 가야 돼? 진폭과 세기와 관계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얘 넘어가면은 얘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얘를. 자, 그런데 포인팅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빛의 세기는 포인팅 벡터의 시간 평균값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알죠? 자, 포인팅 벡터 시간 평균값은 요거 해드릴게요. 요거 시간 평균값. 나 한 번만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2분의 1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 알겠죠? 잘 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여드릴게. 일반 물리에서 보여드려가지고 자 사인에 kz 마이너스 오메가 t의 제곱의 평균값이라는 거는 주기분의 1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사인의 kz 마이너스 오메가 t의 제곱의 dt. 이게 시간 평균값의 정의예요. 이건 했죠? 보시면 자 그러면은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자 t분의 1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2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에 넣을게요. 2kz 마이너스 2 오메가 t 얘는 dt가 돼요.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요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분의 1로 빠지고요. 마이너스 t분의 1에다가 0부터 t까지 2분의 얘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의 2kz 마이너스 이거 풀게요. 여기 이렇게 보내고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인 아이고
얘는 코사인의 A 마이너스 B 꼴이잖아. 그쵸? 그럼 뭘로 가지냐면 얘는 코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사인 A, 사인 B 이렇게 날라져요. 네, 그럼 풀면은 코사인의 2kz 코사인의 2오메가-t 더하기 사인의 2kz 사인의 2오메가-t dt 얘가 다 주기 넘어서니까 이게 날아가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시간 평균값은 얘가 2분의 1 돼요. 알겠죠? 전자기하학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하지만 파동과학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파동과학은 진폭이 그러니까 이 논리 이것만 하려고 그래. 진폭과 세기는 무슨 관계지? 아, 진폭의 제곱이 세기에 비례하는구나만 알면 돼. 왜냐면 세기를 뭐 저기 중앙 지점 아니면 특정 빛의 하나를 I0로 해가지고 상수로 놔버릴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삼을 텐데 세기가 뭐에 비례하느냐만 중요한 거지 세기가 아주 정확한 값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딱 한 번 저기 그거 넘어갈 때 TMT 모드 할 때만 살짝 중요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된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2뮤 제로분의 얘는 2제로 B0가 돼요. 그리고 이 관계식 쓰면은 2분의 2C 뮤 제로분의 2제로의 제곱. 그러면은 진공에서는 안 바뀌고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뭐예요? 진폭을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네? 두 빛들이 있으면은 진폭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진폭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만 기술하면 되잖아. 이 논리 체계로. 따라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 여기 분모 분자에서 C를 곱하면 C의 제곱분의 C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C의 아이고 뮤 제로 입실론 제로가 되죠. 이거 제곱하면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속 집어넣으면은 C의 제곱 C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하지 말고 2C의 제곱 뮤 제로분의 C 2제로의 제곱. 네. 그러면은 요거니까 네, 맞죠? 네. 어디 갔냐? 그러면 뮤 제로가 날라가요. 따라서 2의 C에다가 입실론 제로에다가 2제로의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매질이 그러니까 매질이 바뀔 때는 얘가 중요해요. 앞대가리가 중요한데 매질이 안 바뀌고 진공에서는 세기는 진폭의 이게 진폭 크기예요. 진폭의 제곱이다. 요거만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복소 공간에서 나중에 쓸 건데 앞에 진폭 텀 아셨죠? 요게 핵심이라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지 나중에 넘어간다고. 맞잖아. 왜냐면 관측 스페이스를 스칼러 스페이스 한단 말이야. 관측을. 따라오셨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맥놀이는 내가 말했잖아. 맥놀이는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듣는다고. 그래서 함수를 안 다음에 세기로 나온다고. 그렇죠?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도 문제에서 뭐 시간 평균값 나오잖아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용에서는 시간 평균값 계산하고 자빠져 있으면 미친 짓이에요. 왜? 관심이 없다고. 2분의 1 되는 것 따위 관심이 없다고. 뭐냐면 그냥 얘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어차피 세기는 기준 I0로 놔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볼까요? 알아두시고. 자, 뭐 포인팅 벡터는 포인팅 벡터가 이거 운동 방향이죠. 밑에 진행 방향이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진폭을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빛의 벡터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파동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파동은 기본적으로 공간과 시간 성분이 믹싱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파동은 진행파가 있고 정상파가 있어요. 정상파는 내가 말했죠. 진행하지 않는 파. 그러면 진행파와 정상파는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분 정의를. 그렇죠? 자, 진행파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t, 나중에 y를 이제 전기장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xt가 돼 있으면 얘가 뭐 ym이든 y 맥시멈인데 여기서는 뭐 ym이든 쓸게요. 이렇게 아무거나. 자, 여기서는 벡터 표시는 뺐어요. 뭐 임의의 벡터로 진동하겠죠. y축, 얘는 y축으로 진동을 하겠지. 맞죠? 네. 왜냐면 벡터 스페이스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y hat 이렇게 들어가겠지. 따라오셨죠? 네. 그리고 얘는 사인 성분으로 쓰면 어차피 사인 익스포넨셜들 거의 비슷해요. 얘는 사인의 kx-오메가 t, 얘는 플러스 파이. 얘는 어디로 나가는 빛이에요? 진동은 y축에서 하고요. 진행은 x축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x축으로 진행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건 일반 물리에서 했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아셨죠? 여기가 플러스면은 내가 말했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오른쪽, 플러스면은 왼쪽. 그래서 얘는 우측 진행파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나씩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얘는 뭐냐면 파동이란 말이야. 파동은 기본적으로 일단 크게 뭐를 구별을 해야 되냐면 이 성분과 여기 그 다음에 요거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파동은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을 크게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분석할 거예요. ym 앞에 파동에 여기 이를 뭐라고 하냐면 진폭항이라 그래요. ym도 상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나중에 네, 진폭항 따라오셨어요? 진폭항이라 그래. 그리고 그러면 얘는 여기 있죠. 사인에 kx-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얘를 뭐라 하냐면 얘를 위상항이라 그래요. 위상항의 정의는 뭐냐면 공간과 시간이 1차 함수꼴로 더하기 빼기로 돼 있는 거를 위상항이라 그래. 아셨나요? 위상항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얘는 진행파가 돼요. 따라오셨어요? 위상항.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1차 함수꼴로 같은 정의역에 정의가 돼 있으면은 그거를 정의역이라고 하지 않고 위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x와 y가 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위상항이라고 그래요. 여기 위상 성분, 위상항 함수. 그러니까 위상 함수가 되겠죠? 사인은 따라오셨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진행파는 위상항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파는 위상항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진행하지 않아야 되니까 공간과 시간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맞죠? 그건 일반 물리에서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를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야지 위상항은 뭘 역할을 하고 진폭항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진폭을 써먹을 거 아니야. 두 개를 섞었을 때 맞잖아. 그쵸? 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으면 얘를 우측 내가 말했죠? 진행파라고 한다고. 하나씩 분석을 해놓으면 얘 위상항이라고 그랬죠? 위상항. 네, 알아두세요. 진폭항은 나중에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알겠죠? 네. 위상항은 나중에 뭐에 영향을 미치는지 해드릴 테니까. 위상이 근데 파동에서는 위상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위상항이. 네. 자 볼까요? 그러면 위상항 중에 이제 위상 성분이 있죠. 네, 위상 성분. 그래서 얘를 위상이라고 하는데 위상 성분 위상은 kx-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돼요. 얘는 공간 위상항이라고 얘는 그러니까 위상항 얘는 공간 위상 성분, 시간 위상 성분, 위상 상수. 뭐 델타든 파이든 파이라고 위상 상수. 상수. 알겠죠?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얘는 공간 위상항은 얘는 파동은 기본적으로 뭐야? 주기성을 갖잖아. 얘는 그래서
이 K라는 거는 파수인데 얘가 뭐를 결정하냐면 파장을 결정해줘요. 알겠죠? 쌤 그냥 왜 이런 시브럴 이거 왜 뭐야 이거 람다분의 2파를 쓰지 왜 K로 써갖고 성질나게 합니까? 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K 벡터 곱하기 공간 벡터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알겠죠? K가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 K 벡터라고 내가 말했죠. K는 나중에 그 양자로 치면은 P는 하바 K잖아. 운동량은 P는 하바 K이기 때문에 얘가 운동량 방향. 그러니까 광자를 입자로 보면 운동량 방향 또는 포인트 벡터 방향하고 K가 일치를 해요. 알겠죠? 근데 파장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벡터 표시를 어차피 K 스페이스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한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나아가는 방향 표시를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파장을 역수로 취해가지고 얘를 정의를 해놓는 거야. 수학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KX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이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방에 100도까지 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거는 K 벡터, X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원래. 나중에는 이제 3차원으로 스페이스로 하면 KR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K 스페이스는 뭐를 정해주냐면 파수라는 거는 파장을 정해주는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오메가는 오메가는 쉽잖아. 얘는 진동수죠. 각진동수. 네. 예. 각 주파수라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해요. 예,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래서 주기를 정의를 해줘요. 따라오셨나요? 네, 알아두세요. 주기. 그래서 두 개가 믹싱이 돼야지 얘는 위상항의 정의역을 위상성분이라고 하면 위상성분에 kx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t가 있어야지 얘는 위상항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얘가 빠지거나 있으면 걔는 위상항이 아니에요. 위상항을 진동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들이 하나만 있어도 진동항이에요. 맞죠? 아니 그거 보세요. 맥놀이 분리되잖아. 대충 쓰면 분리되잖아. 맞죠? 진동하고 진동하잖아. 시간에 따라 진동하네? 공간에 따라 진동하네? 분리돼 있죠. 그래서 진동항과 진행항, 그러니까 위상항을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따라오셨죠? 네.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안 보인다고, 문제 자체가. 이게 정의가 돼 있으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요. 진짜로 출제자가 뭐 낼지가 보인다니까? 논리 이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알겠죠? 위상항 알아두세요. 뭐 코사인부터 상관없어요. 아셨죠?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위상 상수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삼각함수로 정해야 되고 복소평면 나중에 정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말했잖아. 왜냐면 익스포넨셜 I 세타 스페이스를 정의한 거고 원형 스페이스를 정의한 거고 얘는 그림자 스페이스 정의한 거고. 근데 내가 수학적으로 뭐라 그랬어? 원운동하고 단진동은 100% 일치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운동의 그림자가 단진동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같은 스페이스를 따른다고. 등속 원운동을 하면은 그 한 축에서는 단진동 스페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원운동 스페이스를 보느냐, 단진동 스페이스 보느냐 같은 수학이라고. 같은 수학. 알겠죠? 네, 그거라. 그래서 이제 그 복소 공간에서 보는 게 나중에 낫지. 왜냐면 삼각함수는 막 미분하면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는데 익스포넨셜은 미분하면 안 바뀌거든. 함수를. 네, 그런 스페이스로 하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그 테크닉이니까. 근데 그 수학적인 거 가기 전에 수학은 차후의 문제예요. 수학은 차후의 문제고 해석을 해야지 푼다니까 진짜로. 네, 해석을. 그래서 이 정의 하나씩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파동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시겠죠? 네, 진폭이 뭐고 그 다음에 얘는 위상항이 뭐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나중에 얘들은 이제 단일 빛이잖아. 그럼 빛이 합쳐지면은 얘는 또 뭘로 이제 합성이 되면은 나중에 새로 뉴 진폭항이 생기고 뉴 위상항이 생겨요. 아셨나요? 그런데 빛의 세기,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바꿔주는 진폭이 바뀌어야지 빛의 세기가 바뀌잖아. 빛의 세기는 그럼 우리는 뭐 찾는 거라고? 진폭항을 찾는 거라고. 알겠죠? 위상항은 그러면 도대체 위상항은 역할을 뭐를 하느냐? 위상항에서는
나중에 매질의 속력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파장하고 이거 주기성 있잖아. 위상항은 뭐냐면 주기성과 속도를 알려줘요. 속도라는 거는 크기, 진행 방향. 알겠죠? 위상항. 진폭항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나중에 어디 갔냐? 빛의 세기. 요게 진폭항. 그러니까 진폭은 간섭이든 회절이든 그 항으로 빠져요. 현상이 드러나는 걸로 빠지고, 위상항은 얘는 빛이 얼마나 이제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얘는 뭐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주기성. 네, 그걸 품고 있고, 그 다음에 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품고 있어요. 따라오겠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속도 같은 거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속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얘는 진동 속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얘는 진행 속력이라 할게요. 야, 진행 속력이 있어요. 진동 속력은 매질의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물 출렁거림. 그런데 진행 속력은 에너지 진행 속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빛은 나아가잖아. 광자가 제자리에서 막 출렁거려? 아니잖아. 광자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동 속력 자체가 안 나와요. 왜? 에테르가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광자는 진행 속밖에 안 나옵니다. 빛은. 알아셨죠? 진행 속력은 내가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왜? 광자는 매질 이 진동 안 한다고. 알았죠? 네, 그래서 광자는 진행 속력밖에 안 나와요. 따라오셨어요? 진행 속력. 그건 이걸 좀 끊어가겠습니다.